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교실에 백신 때문에 학생들이 10명이 채 안 앉아 있네요. 11월, 12월에 아주 다 앉아 있는 걸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허생전 2차시 수업을 또 찍도록 하겠어요.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면서 서사문학이란 뭔가, 그리고 한국 서사문학의 흐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배경 지식이 되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기억해 주기 바래요. 자,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허생전을 배우는데, 허생전에서는 조선 후기의 현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요거 위주로 읽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쭉 읽으면서 본문을 거의 다 읽을까 해요. 어제 324쪽에서 허생전의 발단 부분을 읽었습니다. 인물이 허생과 허생의 아내가 나왔어요. 그래서 글읽기만 좋아하던 허생이 이 아내가 장인밭일이라도 해라, 장사라도 해라, 도둑질이라도 해라 하면서 이 허생을 세상 밖으로 몰아내는 역할을 하게 되죠. 허생과 허생의 처가 갈등하는 까닭은 뭔가요? 당연히 허생이 무엇을 하지 않아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글읽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필기할 때는 이렇게 필기하세요. 허생은 독서를 즐기며 실생활을 등한시하고, 처는 경제활동을 권유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갈등했습니다. 소설의 발단에서는 갈등의 실마리가 나타나는데, 이 소설의 갈등의 실마리, 허생과 허생 아내의 갈등에 대해서 어제 읽었고요. 오늘은 쭉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년 기약했다가 7년 만에 세상을 나가게 된 허생은 어떤 사건을 벌이게 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근대 소설에 근접해 있죠. 이 소설은 한문 소설이에요. 한문 소설. 그래서 한문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박지원이 한문을 굉장히 잘 부려서 재밌게 아주 쓰는 분이기 때문에, 이거 한문 원문으로 한문을 정말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읽으면서 재밌어 하시는데, 우리는 원문을 감상하기는 좀 어렵고, 번역된 것으로 조선시대에 현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나, 그 정도만 배우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수업이 조금 길었기 때문에 오늘은 25분 안에 끝낼게요. 325쪽 오늘 시작합니다. 325쪽. 허생은 거리에 서로 알만한 사람이 없었다. 바로 운전가로 나가서 시중에 사람을 붙들고 물었다. 여기 어려운 말 뭐 이런 것들 옆에 다 설명이 나와. 요즘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요즘은 교과서가 친절해서. 이 운전가는 요즘으로 치면 종로래요. 그래서 당시 서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종로 쪽이었어요. 그래서 시중의 사람들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누가 서울 성 중에서 제일 부자요? 변씨를 말해주는 이가 있어서 허생이 곧 변씨의 집을 찾아갔다. 허생은 변씨를 대하여 길게 읍하고 말하였다. 읍하단 말도 여러분 고전소설 보다 보면 자주 나오는 말인데, 손을 합장하고 이렇게 스님들 인사하는 방식, 읍하고 말하였습니다. 내가 집이 가난해서 뭘 좀 해보려고 하니 만냥을 끼워주시길 바랍니다. 변씨는 그러시오 하고 당장 만냥을 내주었습니다. 참 특이하네요. 만냥이 그냥 생각해도 많을 것 같죠. 그냥 생각해도 많을 것 같아. 만냥이 얼마가 되는가를 대충 여기 교과서 뒤에 재밌는 게 나오더라고. 344쪽 가보면 344쪽을 가봤더니 선생님도 이런 경제를 모르니까 그게 만냥은 오늘날 얼마일까 보니까 쌀 한 섬이 5냥이 있대. 정해져 있었대. 쌀이 한 섬은 우리 뭐 20kg 이런 게 아니라 커다란 가만이에요. 그 한 섬이 5냥인데 오늘날 20kg 이제 5만 원. 이때는 도정되지 않은 거니까 5만 원이라고 한다면 쭉 한 냥은 조선시대 한 냥은 한 약 7만 원 정도로 추정해서 오늘날로 치면은 7억 원 가량이 된대요. 굉장히 큰 돈이네. 근데 이제 당시와 오늘의 생활과 화폐 가치가 다 다르니까 그대로 놓고 비교하기는 어렵지만은 7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7억 한번 꼬아봐. 힘들죠. 그런데 이 변씨가 바로 꺼졌어요. 좀 허생도 특이하지만 변씨도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네. 변씨를 찾아와 돈을 빌리는 허생의 태도는 어떠한지 보겠습니다.
비굴함이 전혀 없죠. 굉장히 당당하게 불려요.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지만 당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적으세요. 부끄러움이 없고 당당합니다. 부끄러움이 없고 매우 당당하다. 이것만 적어줄게요. 학생이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변씨 또한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뒤에서 우리가 정리를 조금 더 할 거예요. 이 소설에서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성격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나는 좀 정리를 해야 돼. 소설이니까 우리가 이야기잖아.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성격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나는 정리를 해야 돼요. 가치관은 뭐냐면 무엇을 지향하는가, 쉽게 말하면 뭘 좋아하는가 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치관, 예를 들면 허생의 아내의 가치관은 무엇을 중시한다, 경제활동, 먹고 사는 것을 중시한다, 이런 게 가치관이에요. 변씨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다, 판단하지 않는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그거 뒤에 읽으면서 정리해 볼게요. 하고 당장 만냥을 내주었대요. 요즘으로 치면 최소 7억이래. 최소 7억을 당장 내주었어요. 허생은 감사하다는 인사도 없이 가버렸다. 희한하죠? 변씨 집의 자제와 손들이 허생을 보니 거지였다. 실띠에 술이 빠져 너덜너덜하고 가시의 뒷골이 자빠졌으며 쭈그러진 갓에 허름한 도포를 걸치고 코에서 맑은 콧물이 흘렀다. 이런 표현들이 왜 여러분 볼 때 좀 이상하죠? 뭐 이렇게 콧물 나오는 것까지 정리하는데 요걸 이제 한문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는, 그래서 한문으로 이제 글을 감상할 수 있는 당대의 조선시대 사람들이 읽을 때는 키득키득 웃을 수 있는 약간 좀 유머러스하게 표현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까지 재밌게 느끼기에는 오늘 약간 정서나 언어 표현이 달라서 여기 양반전을 봐도 이렇게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한문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까지 공부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저희를 아시나요? 모르지. 아니 이제 하루아침에 평생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만냥을 그냥 내던져 버리고 성명도 묻지 않으시다니 대체 무슨 영문인가요? 변씨가 말하는 것이다. 이건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대체로 남에게 무엇을 빌리러 오는 사람은 우리의 자기 뜻을 대단히 선전하고, 내가 돈 빌려서 이렇게 잘할 거야, 선전 당연히 해야 되잖아. 신용을 자랑해. 난 이렇게 돈을 잘 갚는 사람이고 뭐 이자를 몇 프로를 갚겠다라고 할 텐데 그래서 비굴한 빛이 얼굴에 나타나고 말을 중언부언하게 마련이다. 뭔가 그런데 저객은 형색은 허술하지만 말이 간단하고 눈을 오만하게 뜨며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재물이 없어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지금 처음 보는 사람이고 큰 돈을 빌리러 왔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한 걸로 봐서 돈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 사람. 이건 나쁜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예요. 돈이 없다고 해서 쉽게 말하면 자존감이 꺾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나 봐. 변씨가 판단할 때 그 사람이 해보겠다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닐 것임에 나 또한 그를 시험해 보려는 것이다. 안 주면 모르되 이왕 만냥을 주는 바에 성명은 물어 무엇 하겠느냐. 이 변씨도 굉장히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자, 사람을 뭘로 판단한다. 외모나 그런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람을 인품을 가지고 이제 판단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정리 잠깐 해볼게요. 여기 필기가 안 나오네. 여기 보자. 배포, 일단 도량이 크고 배포가 넓죠. 굉장히 그냥 쪼잔한 사람이 아니야. 정말 거부 같은 사람. 배포가 크다. 이거 학습활동에서 정리할게. 지금 정리하면 괜히 지저분하게 또 오늘 쭉 읽기만 할게요. 그러면 허생은 만냥을 입수하자 다시 자기 집에 들르지도 않고 바로 안성으로 내려갔습니다. 안성은 경기도 충청도 사람들이 마주치는 곳이에요. 안성 가보신 분 있나 모르겠는데 여기 우리 충청북도에서 진천을 지나서 음성을 지나면 바로 안성이에요. 그래서 충청도하고 경기도의 접경이죠. 삼남의 길목에 충청도, 경기도, 경상도 이
중요한 이 세 곳이 모이는 길목이기 때문에 거기로 갔대요. 뭐 하러 갔는지 볼게. 거기서 대추, 담, 감, 배며, 석류, 귤, 유자 등 속에 과일을 모조리 2배의 값으로 사들였다. 허생이 과일을 몽땅 쓸었기 때문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못 지낼 형편에 이르렀다. 지금 허생이 산 과일들이 보면 전부 다 제사 지낼 때 쓰는 거예요. 제사 지낼 때.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이 제사 같은 거 아주 열심히 지냈는데 제사를 못 지내서 난리가 났죠. 얼마 안 가서 허생에게 과일을 팔았던 상인들이 도리어 10배의 값을 주고 사가게 되었다. 허생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요거 지금 허생이 장사를 했어. 장사. 그 아내가 장사라도 못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내쫓았는데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경제의 가장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상행위를 한 거예요. 상행위. 그죠? 조선시대에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었고 전통 농경 사회에 또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장사를 전혀 중시하지 않는 사회였는데 허생이 책을 읽다가 딱 뛰쳐나가서 한 것이 제일 처음 한 것이 상행위였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소설은 사회의 변화, 조선 후기 사회의 변화를 굉장히 잘 읽은 소설일 수 있어요. 박지원이 그만큼 어떤 세상을 보는 눈, 조선시대에 있었지만 그 밖에서 조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야. 자, 그러면 박지원이 어떻게 이런 안목과 시각을 갖게 되었는가를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박지원은 중요한 인물이니까 오늘 조금 얘기할게. 이 소설은 어디에 실려 있냐면 열알기라는 문집에 실려 있습니다. 열알기는 뭐냐면 어제 얘기했지만 박지원은 조선시대의 노론의 중심 가문의 자제였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허생처럼 인생 전반기에는 벼슬을 하지 않았어. 벼슬을 하지 않고 그냥 과거 시험을 보라고 해도 안 봤어요. 그냥 시험만 보면 아마 그 당시에 아주 바로 붙을 만큼 똑똑하고 집안도 아주 명망 있는 집안이었는데 과거를 보지 않고 이렇게 세상 구경이나 하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좀 골칫덩어리처럼 그렇게 여겼죠. 이때 젊은 시절 박지원이 어디를 가게 되느냐 하면 집안의 한 어른이 사신단으로 북경을 가게 되었어요. 사신단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역사 시간에 배운 것처럼 우리나라가 조선은 쇄국 정책을 쓴 나라이기 때문에 문호를 개방한 나라가 중국은 예를 갖추어서 섬기는 나라였고 청나라는 그렇지만 정통 한족의 나라는 아니어서 조선과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죠. 특히 무슨 전쟁 때문에 무슨 전쟁? 병자호란 때 우리가 청나라는 당대는 징기스칸의 대단한 세계 대국이었지만 조선이라는 조그만 나라는 청나라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명나라를 섬기던 나라였고 명을 망하게 한 청나라를 조선을 섬기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국제 감각은 떨어지지만 자존심은 굉장히 센 작은 조선 나라였어요. 청나라를 섬기지 않을 때 청나라가 대군을 끌고 와서 일으킨 전쟁 역사 시간에 배웠을 텐데 무슨 전쟁이죠? 네. 병자호란입니다. 이 병자호란은 3개월 안에 조선 수도고 뭐고 다 점령돼 버렸죠. 왜냐하면 요즘으로 치면 세계 가장 강대국하고 싸운 거니까. 그죠? 그래서 왕이 피난 갈 틈도 없어서 어디에 갇혔냐면 남한산성에 서울에서 조금 내려가다니 남한산성에 그냥 갇혀버렸어요. 포위됐죠. 그 정도로 열세의 전쟁이었습니다. 버티지도 못하고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왕이 청나라의 일개 장군에게 굴욕적인 예를 취한 것으로 유명하죠. 여러분들이 영화로도 많이 나와요. 남한산성 이런 거. 하여튼 그래서 당시에 조선은 청나라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전쟁에 지고 이제 명나라도 망했고 해서 청나라를 형식적으로는 모시긴 했지만 속으로는 아주 청나라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호 개박한 나라가 청나라도 수교한 나라가 청나라 그리고 가끔 일본하고도 사신단을 보내면서 교류를 하기도 했고 이 정도만 수교를 했지 우리나라는 조선은 외국과 문호를 주고받질 않았어요. 그때 사신단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굉장히 그냥
정치적인 어떤 외교 행사일 뿐만 아니라 사신단을 따라서만이 공식적으로 외국을 방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커다란 무역 행위도 거의 사신단과 함께 이루어졌어요. 큰 무역 행사도. 그리고 일반 상단들이 국가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저기 중국을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그 국경 너머 또 그런데 도적대가 많았기 때문에 물건을 가지고 오는 길에 다 거의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았고, 사신이 이동하는 것은 군사와 함께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외국과 무역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에 상인들도 굉장히 사신단을 따라가고 싶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갔다 오면 부자 되는 거야. 우리나라에 몇 개 뭐 홍삼 뭐 이런 걸 몇 개 가지고 가면 중국 가서 비싸게 팔고 오고, 중국 가서 비단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또 비싸게 파니까 사신단을 따라가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일반적으로 이 주요 신하들이 사신으로 갈 때 수행단을 데리고 뽑아서 갈 수 있게 되는데, 그때 자신의 조카뻘 되는 박지원, 젊은 박지원을 데리고 북경을 가게 돼요. 그래서 박지원이 젊은 시절에 중국 당시 청나라를 가게 됩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은 청나라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 때문에 역사 시간에도 배웠겠지만 청나라를 굉장히 싫어했는데, 박지원은 청나라를 젊은 시절 방문하면서 국제적인 감각, 세계적인 감각에 눈을 뜨게 돼요. 조선의 한 청년이었지만 굉장히 연민하고 똑똑한 이 조선 청년이 국제적 감각을 확 배우게 됩니다. 이 따라 거의 열하일기라, 일기야 그야말로 요즘으로 치면 일기, 기행문인데, 우리나라를 지나가지고 북쪽 변방을 지나서 만주 벌판을 지나서 북경까지 갔는데, 그 북경에 중국 황제가 여름 휴가 때문에 북경 왕궁을 비웠어요. 자금성을 비워가지고 어디가 있었냐면 저기 북쪽 중국의 북쪽인 요즘으로 치면 그 티베트 거의 근방까지 가는 그 북쪽 열하라는 지역까지 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북경에서 중국 대륙을 지나 그 위쪽 북경까지 갔다가 다시 조선으로 오는 동안에 보고 듣고 겪은 것들을 일기 형태로 쓴 책이 열하일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박지원의 많은 소설들은 어떻게 실려있냐면, 열하일기 안에 내가 어디 가다 어디 동네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는 이와 같다. 내가 허생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실린 것이 박지원의 많은 소설이 그렇게 열하일기 안에 수록되어 있어요. 열하일기는 소설뿐만 아니라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을 가게 되면 중국 지식인들을 하고도 아주 자유자재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말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문을 썼기 때문에 필담이라고 해가지고 그 열하일기를 봐도 한문으로 필담, 글을 써서 나누면서 중국 지성인들과 지식인들과 의견을 주고받고 당시의 세계 정세에 대해서 듣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미 박지원은 젊은 청년 시절부터 조선 사람이었지만 이 작은 조선의 어떤 틀 안에 갇혔다기보다는 변화의 흐름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것이 자본 경제의 핵심이 상행위를 한 거예요. 얘기가 너무 길었네. 자, 빨리 읽을게. 자, 그런데 이 상행위는 사실은 정상적인 상행위는 아닙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해? 한꺼번에 다 쓸어버려서 내가 비싸게 파는 거 매점매석이라고 하는데 불공정 거래입니다.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이거 사실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에요. 잘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주식시장에서도 돈을 막 수십억 가지고 주식을 확 사고 팔고를 마음대로 해가지고 주가를 조작하는 거,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 행위를 교란하는 건데 한번 해본 거예요. 실험해봤더니 만냥으로 온갖 과일의 값을 좌우할 만큼 우리나라의 형편을 알만하구나. 아주 우리나라 형편이 지금 경제가 자본 경제로 하기엔 취약하구나라는 걸 알은 거예요. 네.
그는 그래서 박지원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역사 시간이라서 박지원을 북학파 중상주의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북학파라는 것은 북학 청나라의 학문을 수용한 학자이다. 당시 사람들은 청나라 싫어하고 심지어 조선에서 청나라를 물리치자라는 것이 막 대두될 정도였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청나라의 학문을 배우자라고 하는 북학파의 상행위를 중시하는 중상파, 여러분 이런 거 배웠죠 역사 시간에. 이런 데서 박지원의 어떤 그런 면모가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는 다시 칼, 호미, 포목 따위를 가지고 제주에 가서 말총을 죄다 사다 드리면서 말했다. 몇 해 지나면 나라 안의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이제 말총이 뭐냐면 여러분 사극보다 보면 남자들이 머리를 이렇게 묶어서 상투를 틀잖아요. 머리를 그냥 이렇게 묶는 게 아니라 거기 밑에 보면 머리 이렇게 감싸는 게 있어. 천. 요즘으로 치면 뭐 약간 얇은 이렇게 이기설기한 그 천이 있는데 그걸 말총으로 만들어요. 여기 보니까 나오네. 말총이나 코끼리의 꼬리털 또는 머리카락으로 만든다. 얘네들은 고급이고 제일 고급이겠죠. 고급이고 얘네들 없으면 이렇게 만드는 거야. 허생이 이렇게 말하고 얼마 안가 과연 만건값이 10배로 뛰어올랐다. 허생은 늙은 허생이 하여튼 두 가지 실험을 해봤더니 우리나라 경제가 돈 몇 억 가지고 팍팍 그냥 확확 주저앉을 만큼 지금 경제 구조가 취약하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겠죠 개인적으로. 허생은 늙은 사공을 만나 말을 물었다. 바다밖에 혹시 사람이 살만한 빈섬이 없던가? 있었지요. 언젠가 풍파를 만나 서쪽으로 줄고 사흘 동안 흘러가서 어떤 빈섬에 닿았지요. 아마 사문과 장기의 중간쯤 될 것입니다. 동남아시아 쪽, 나가사키 쪽, 그러니까 남쪽인가 봐요. 꽃과 나무는 제멋대로 무성하여 과일 열매가 절로 익어 있고 짐승들이 떼지어 놀며 물고기가 사람들을 보고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는 대단히 기뻐하며 327조 읽을게요. 자네가 만약 나를 그곳에 데려다 준다면 함께 부귀를 누릴 걸세 라고 말하니 사공이 그러기로 승낙을 했다. 드디어 바람을 타고 동남쪽으로 가서 그 섬에 이르렀다. 허생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보고 실망하여 말했다. 땅이 천리도 못 되니 무엇을 해보겠는가. 토지가 비옥하고 물이 좋으니 단지 부가옹은 될 수 있겠구나. 부잣집 할아버지 부자는 될 수 있겠구나. 먹고 살긴 하겠다 이 말이에요. 텅 빈 섬에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대체 누구와 더불어 사신단 말씀이오. 사공의 말이었다. 덕이 있으면 사람들이 절로 모인다네. 덕이 없을까 두렵지. 사람이 없는 것이야 근심할 것이 있겠나? 이때 변산에 수천의 군도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군도는 도둑대예요. 각 지방에서 군사를 징발하여 수색을 벌였으나 좀처럼 잡히지 않았고 군도들도 감히 나가 활동을 못해서 배고프고 곤란한 판이었다. 허생이 군도의 산채를 찾아가 우두머리를 달려왔다. 1000명이 1000냥을 빼앗아 와서 나누면 하나 앞에 얼마씩 돌아가지요? 1인당 한 냥이지요. 모두 아내가 있소? 없소. 논밭은 있소? 군도들이 어이없어 웃었다. 땅이 있고 처자식 있는 놈이 무엇 때문에 괴롭게 도둑이 된단 말이오. 정말 그렇다면 왜 아내를 얻고 집을 짓고 소를 사서 논밭을 갈고 지내려 하지 않는가? 그럼 도둑놈 소리도 안 듣고 살면서 집에는 부부의 낙이 있을 것이요. 돌아다녀도 잡힐까 걱정을 않고 길이 의식의 요족을 누릴 텐데 요족은 아주 편안함, 풍요롭다 할 때 요자예요. 요족을 누릴 텐데 아니 왜 바라지 않겠소. 다만 돈이 없어서 못할 뿐이지요. 자, 백성들이 도둑이 된 까닭은 돈이 없어서 가족을 꾸리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요거는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는 현실. 최소한의 생계마저 꾸려나갈 수 없는 현실. 그래서 당시 피폐한 현실 속에서 힘들어하는 조선 백성의 처지를 짐작할 수 있다. 자, 지금 두 가지 조선의 현실이 오늘 읽은 데서 두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허생이 두 가지 실험을 했죠. 과일하고 망건을 매점매석하는 것을 통해서 조선의 경제 구조가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두 번째는
백성들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서 최소한의 생계도 끓일 수 없는 아주 힘든 백성들의 삶이 있었다. 이 정도는 여러분 오늘 읽은 데서 기억해야 되겠어요. 나머지는 배경 지식이고 조선의 현실이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327조까지 3차시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말이 너무 길었다. 너무 길었네. 알았어요. 다음 시간에 교실에서 좀 있던지 하고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네, 고생 많았습니다. 본문이 길어서.